8월 4일 수요일 NH 모닝 미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일 미국 주식 시장은 S&P 500이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0.5에서 0.8%대 3대 지수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계속해서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시장에 불거지고 있지만 미국 기업들의 호실적을 바탕으로 이 주가가 상승을 하고 있고요. 섹터별로는 에너지 섹터와 금융 섹터 등 대부분의 sek터가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특히 전일 유럽 주식 시장에서 이 브리티시 페트롤리움이 호실적을 바탕으로 배당과 자사주 매입에 대한 발표를 하면서 에너지 섹터가 많이 올랐고요. 이에 따라서 미국에서도 에너지 섹터가 가장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미국 채권 금리는 여전히 10년물 국채 금리가 1.17%로 큰 변동이 없이 마감을 했는데요. 금리는 여전히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를 계속해서 반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완화적인 유동성 환경, 여기에 이 기업 실적 호조가 맞물리면서 주식시장은 계속해서 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발표되는 미국의 고용지표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시장이 연준의 정책 전환에 대한 조기 긴축 우려 이런 것들이 또 반영이 될 수가 있고, 이에 반해서 경제 활동이 생각보다는 양호하다 이런 것들이 또 반영이 될 수가 있어서 고용 지표에 초점을 맞추게 될 걸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전략 발표하겠습니다. 경제 전략 안기태 위원입니다. 네, 최근 어제 같은 경우도 보면 BMW 주가가 급락했다던가 아니면은 독일이나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전혀 올라가지 못하고 있는 이런 상태인데요. 결국 여기 깔린 것들은 현상이 이게 생산이 안 돌아가서 나오는 현상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연초에는 이제 가격이랑 물동량 이런 것들이 같이 쭉 올라갔다가 이게 병목 현상이 계속 지속되니까 이게 생산 자체가 차질을 빚으면서 P와 Q를 그러니까 단가와 물량을 곱한 방정식의 이게 함수에서 Q가 지금 빠지는 거에 대한 우려, 실제로 이미 지금 Q가 못 올라가고 있고요. 글로벌리하게 생산이. 그러다 보니까 이게 금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P와 Q를 곱한 거를 반영하니까 빠지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판단해야 될 부분이 앞으로 이게 생산이 재개가 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병목이 풀리고 이런 거를 떠나서 그건 결국 언젠간 풀릴 테니까요. 사람들이 더 물건을 사줄 것인가에 대한 문제로 넘어가는데요. 더 사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게 왜냐면은 이게 지금 작년 여름부터 지금까지 내구재 판매가 미국 중심으로 굉장히 이제 늘었죠. 그런데 최근 상황을 보면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판매가 5월부터 줄어버렸고요. 그러니까 생산이 안 돌아가다 보니까 판매가 줄었고, 주택 시장에서는 허가는 떨어졌는데 착공이 안 들어간 주택이 급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자동차나 집을 사고 싶은 사람은 아직도 줄을 서 있는데 이걸 단지 못 만들어 줄 뿐이다. 근데 이게 만들어 주기 시작하면은 이게 팔린다라는 얘기가 되고요. 이렇게 보면은 이머징은 사실 이 가능성이 좀 낮은데, 특히 중국은 이 가능성이 좀 낮은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내구재 사이클이 꽤 더 연장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왜냐면은 지금 시장에서 이제 중론은 이제 제품 물건 더 팔릴 게 없다라는 게 중론이지만은 미국 애들 전체 가처분 소득에서 내구재 판매 비중이 지금 한 11% 정도 됩니다. 11%. 이게 금융위기 터지고 나서로 보면은 높은 편이지만은 금융위기 전으로 보면은 역사적 하단입니다. 아직까지도. 그러니까 의외로 사람들이 내구재를 아직 덜 샀을 수도 있고, 이게 미국 애들 같은 경우에 지금 근로소득 올라가고 지금 주택을 한 10년 동안 안 사다가 이제 사기 시작하는 거니까 의외로 미국의 내구재 사이클이 이제 향후 이제 경제 확장해서 미드 사이클을 주도할 가능성이 있다.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현상은 주로 지금 미국이나 유럽 정도까지 현상이고요. 중국이나 이머징은 사실 이 부분과는 좀 거리가 있고 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저기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런 흐름이 이어진다면은 탑다운 관점에서 봤을 때 이제 산업 주식의 산업으로 봤을 때는 지금 어떤 섹터 쪽을 저희가 좀 더 유심히 봐야 될지 좀 부탁드릴게요. 이게 사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기본적으로 중국은 이런 모습이 잘 안 나오니까 한국이 조금 애매한데요. 왜냐하면 한국은
중국과 미국 사이에 걸쳐져 있으니까요. 근데 미국만 기준으로 보자면은 얘네들 기준으로 보자면은 내구재 섹터입니다. 그러니까 주로 뭐 자동차, 에너지, 그다음 뭐 소위 말하는 뭐 가치주 쪽 컨셉, 올드 이코노미 쪽 컨셉. 미국은 사실 그쪽에 미국이나 유럽은 그쪽 스타일로 좀 해석이 되고요. 중국이 사실 이런 쪽에 내구재 사이클이 나올 가능성이 지금 높지 않으니까 한국은 그 중간쯤 어디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그렇게 있습니다. 네. 추가 질문 없으시면 이어서 중국 주식 지금 중국은 박임금 위원 발표해 주세요. 이번 주 지금 중국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말 중국 허난성 지의 대홍수 참사에 스포츠 의료 기업인 홍싱얼커가 적자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5천만 위안을 기부하면서 네티즌으로부터 뜨거운 호응을 받았습니다. 이 틱톡 생방송 시청자가 평상시 4,000명에서 1,300명 이상으로 급증했습니다. 홍싱얼커의 선행에 대해 보답이라도 하듯이 소비자들은 이 제품을 대규모 구매하고 있습니다. 급기야 홍싱얼커 사장은 이성적인 소비를 호소하기도 했으나 소비자들은 홍싱얼커에는 이 돈줄 내는 소비를 지속했습니다. 돈줄 내는 소비는 돈과 혼줄 내다의 합성어로 사회적으로 옳은 일을 한 기업 등에게 소비자들이 해당 기업의 제품을 소비함으로써 기업의 행위를 칭송하는 행위입니다. 중국의 국산 제품에 대해 구매 열풍은 이번 계기로 더욱 거세질 전망입니다. 실제로 올해 3월 미국의 중국 신장棉화 수입 금지부터 시작해서 글로벌 기업의 신장棉화 보이콧까지 모든 정치적인 요소가 중국 소비자의 애국주의 소비를 자극하였습니다. 이런 현상을 고차오라고 합니다. 고차오는 디자인에 중국의 아이덴티티를 나타내는 소비품, 또한 중국의 전통 문화 스토리링이 부여되는 소비품 등을 말하는데 큰 틀에서는 애국 소비 트렌드를 가리킵니다. 2020년 중국 국산품 브랜드의 침투율은 91%일 정도로 중국 시장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소비 만족도가 상승할 수 있었던 이유는 우선 중국산 제품의 디자인 개선과 제품 성능 제고가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스포츠웨어 기업인 안타는 2020년 R&D에 8억 7천만 위안을 투자했고 이는 2015년에 3배에 달하는 수준입니다. 두 번째로 라이브 방송, 쇼트 클립 등 신형 플랫폼이 등장해서 기존의 소비층을 한층 세분화하였습니다. 특히 젊은 소비층 사이에 이와 같은 판매 채널과 프로모션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Z세대가 핵심 소비층으로 부상한 것이 고차오의 흥행과 심화를 이끌었습니다. Z세대는 중국의 국력이 급속히 향상된 시대에 성장하였고 그들의 가치관은 이전 세대와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Z세대는 국내외의 격차에 대한 보다 객관적인 이해, 토종 브랜드에 대한 수용도가 높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8, 90년대 출생자의 소비 성향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색조 화장품, 아이스크림, 간편 식품에서 시작된 고차오는 이제 운동화, 캐주얼 의료 미용 제품, 스마트 전자제품 등에서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국 토종 브랜드의 인기 상승이 향후에 더욱 많은 소비 분야로 확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관련 수혜 기업은 자료 4페이지 표로 정리했습니다. 참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근에 중국 주식 시장이 좀 여러 가지 노이즈가 있는데 저희 쪽 중국 시장 현재 보고 있는 전망 좀 간단히 요약 부탁드리겠습니다. 중국 시장은 이런 부동산 시장 그리고 인터넷 기업, 빅데이터 기업, 사교 산업 여러 가지 정부의 교제 정책이 나타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아직 펀더멘털이 좀 양호한 상황에서 이런 과도한 매도가 조금 많이 공황성 매도 좀 나타나고 있지 않는가 생각됩니다. 특히 지난주 중에는 중국 본토 시장이 조금 더 하락했었던 이유는 루머가 좀 있었습니다. 미국 정부가 미국 펀드에 이를 중국 본토 또한 홍콩 시장에 대한 투자 금지하겠다 이런 루머가 돌았거든요. 그래서 사실 확인이 좀 어려운 상황이지만 중국 안에서는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는 이건 아니라고 좀 부인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게 좀 변동성 확대 구매는 좀 접어들기는 하는데, 근데 실적이 좋은 기업. 또한 이런 베리에이션도 이거 조정 통해서 좀 많이 내려간 상황이어서 그래서 이 성장수에 대한 이런 우호적인 시각을 조금
유지하고 있고 중국 본토에 또한 이런 성장주랑 가치주의 이런 격차는 또 4분기로 갈수록 이게 테이퍼링 이슈 나오면 조금 더 균형을 찾아갈 것으로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이어서 산업기업 분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휴대폰 IT 부품 산업 들어보겠습니다. 이규화 연구원. 네, 그 메타버스랑 XR을 좀 관련해서 좀 자료를 작성했습니다. 메타버스 최근 관심이 되게 많은데요. 메타버스가 이제 진정한 이제 메타버스로 실현이 되려면 XR이 꼭 필요하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 또 관련해서 지금 기존의 페이스뿐만 아니라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 등 글로벌 업체들의 시장 진입이 본격적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수년간 연평균 100% 이상의 성장세를 기록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IT 하드웨어 산업을 스마트폰 이후에 이제 선도해 나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해당 시장이 향후 고성장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현재 XR 기기를 선도하고 있는 셋터 업체와 관련 부품을 개발 및 공급하고 있는 IT 부품 업체들의 중장기 수혜가 기대가 되고요. 특히 주변 환경과 사용자의 움직임, 표정, 시선까지도 트래킹하기 위해서 향후 이제 3D 센싱과 카메라 모듈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금 XR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오큘러스 주요 부품별 공급사는 그 퀄컴이 AP를 제공하고 있고요. 고어텍이라는 회사가 음향이랑 기기 조립을 담당하고 있고, 카메라 관련해서는 써니 옵티컬과 LG 이노텍이 카메라 모듈을 공급하고, 지니어스가 렌즈를 공급하고 있고요. 국내 이제 뉴프렉스가 여기 들어가는 카메라 모듈에 FPCB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애플의 경우에는 내년 6월경에 그 XR 기기 공개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요. 관련해서는 기존의 부품 업체들이 납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3D 센싱과 카메라 모듈 그리고 시선 트래킹을 위한 모듈이 총 13개 들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LG 이노텍과 더구전자 같은 기존의 카메라 모듈 업체들이 공급을 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관련 업체로는 그 기기 업체로 페이스북, 애플, 마이크로소프트의 수혜가 기대가 되고, 그다음 그 부품을 조립하고 음향기기 관련된 고어텍, AP를 공급하는 퀄컴, 그다음에 카메라 모듈 관련해서 이제 렌즈를 공급하는 지니어스, 그리고 카메라 모듈 공급하는 코엘의 수혜가 기대가 되고요. 국내 업체 중에는 카메라 모듈 관련 부품을 납품할 것으로 예상되는 LG노텍, 더구전자, 현재 오큘러스의 부품을 공급하고 있는 뉴프렉스의 수혜가 가장 클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은행 산업 신규 커버리지 게시 리포트입니다. 정준섭 위원 발표해 주세요. 네, 은행 업종을 신규 분석 게시하고요. 투자의 의견은 이제 포지티브 비중 확대를 말씀드립니다. 먼저 이제 업황을 PQC 측면에서 살펴봤습니다. 은행업 이제 P에 해당하는 게 이제 NIM이 될 겁니다. NIM이라고 이제 대출 수익률과 조달 비용의 차이를 의미를 하는데요. 님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 4분기부터 개선 트렌드 진입을 했습니다. 이제 조달 금리 리프라이싱 효과, 거기다가 이제 저원가성 예금 비중 확대에 따른 이제 조달 비용의 감소 덕분에 이제 올해 상반기까지 님 스프레드가 개선이 되는 모습이 나왔고요. 일단 3분기에는 이제 뭐 개선 흐름은 정체가 될 것으로 일단은 보고 있습니다. 리프레이싱 효과가 마무리되는 데다가 작년부터 한시적으로 시행했던 이제 코로나19 완화 조치가 이제 9월, 12월 그때 완화 종료가 됩니다. 거기에 따른 조달 비용 상승 가능성이 있어서 이제 3분기에는 님이 개선되기 어렵다. 하지만 4분기부터는 다시 또 개선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역시 금리 인상입니다. 저희 FICC에서도 이제 올해 10월달 그리고 내년 상반기 기준금리 인상을 예상을 하고 있고 시장에서도 금리 인상 자체에 대해서는 뭐 이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금리가 상승하면은 거기에 따라서 이제 코픽스 금리가 상승하면서 전체 대출 수익률을 올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Q에 해당하는 거는 이제 대출 성장이 될 것입니다. 전 대출 성장도 향후에 앞으로 6% 이상의 성장은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가계 대출은 이제 모기지보다 일반 쪽이 좀 더 성장률이 높을 것이고요. 그리고 기업 대출은 이제 소호와 중소기업 쪽이 이제 이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가계 대출 같은 경우는 이제 정부 규제에도 불구하고 이제 6% 이상의 성장이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이제 첫 번째는 건설 경기 전망이 무엇보다 나쁘지 않다라는 겁니다. 지금 뭐 건설 수주액도 증가 추세에 있고 무엇보다 이제 부동산 소비 심리 지수가 워낙 높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집값이 이제 앞으로 빠지거나 하는 것만 아니라면은 가계 대출은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주식 같은 투자 자산에 대한 수요도 여전히 높습니다. 지금 이제
증시 보면은 이제 거래대금 이제 등락에 상관없이 이제 대출 수요는 훨씬 높거든요. 이제 그건 이제 시장에서 레버리지된 수요가 그만큼 높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이제 증권사에서 돈 빌리는 것만큼 은행 신용대출도 같이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가계대출은 6% 이상의 성장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PQC에서 이제 C에 해당하는 게 이제 대손 비용 쪽일 겁니다. 이건 PQC에서 좀 가장 약한 부분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거는 지금 코로나 확산에 따른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뭐 거기에 따라 소상공인이나 뭐 이제 어려우신 분들 뭐 대출의 부실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우려인데요. 그럼에도 큰 문제는 없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금융지주 4사 기준으로 보면은 고정이하 비율이 거의 사상 최저까지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거기다가 이제 커버리지 레이쇼 그러니까 충당금 비율은 반대로 사상 최고치까지 올라와 있고요. 지금 여기까지 상당히 에셋이 이제 상당히 건전화된 상태이기 때문에 향후에 이게 약간 이제 고정이하가 살짝 튄다라고 하더라도 이게 전면적인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라고 보고 있고요. 경기 상황도 이게 부실을 크게 걱정할 만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상반기 이제 GDP 뭐 수출액 증가율 같은 경우 사상 최고치까지 간 상황이고요. 물론 하반기 이제 경기 둔화에 대한 이제 예상이 있긴 합니다만 그게 갑작스런 침체로 가는 게 아니라면은 이제 대규모 충당금 적립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비은행 부분도 좋습니다. 이제 은행 이외에 이제 계열사들을 보면요, 이제 대부분의 증권사들은 올해 사상 최대 실적이 예상이 되고요. 거기다 카드, 캐피탈 같은 경우도 상당히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보험사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이제 증권이나 카드, 캐피탈보다 ROE는 떨어지지만 작년보다 올해 대부분 이제 업황이 턴어라운드 합니다. 증익은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어서 비은행 부분도 전반적으로 좋은 모습이 예상이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업황을 이제 설명드린 게 PQC 측면이라면은 향후에 이제 중장기 경쟁력은 또 이제 결국 플랫폼 성과가 결정하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금융 채널이 급속도로 디지털 플랫폼화 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저는 크게 세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K뱅크나 카카오뱅크 같은 인터넷 전문 은행이 등장하면서 이제 성공한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점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은행 이외의 기업들이 이제 금융 플랫폼에 진출한다라는 겁니다. 핀테크 쪽에서는 뭐 이제 토스 아니면 카카오페이 같은 회사들이 이제 계속 들어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증권사 MTS도 뭐 이제 머니무브의 수혜를 받아서 트래픽이 가파르게 증가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즘엔 통신사들도 이쪽에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KT는 이제 BC카드나 뭐 K뱅크를 이제 계열사를 갖고 있고 이제 뱅크샐러드 투자까지 하면서 이쪽에 이제 점점 발을 넓혀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SKT도 뭐 합작사긴 하지만 뭐 캐로솜보, 핑크 같은데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모습이 이제 뭐 휴대폰을 조금 더 쓰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이제 금융업의 본질이 바뀌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한 15년쯤 전에 뭐 나이키의 상대는 뭐 닌텐도다라는 이제 책 제목 다들 기억을 하실 겁니다. 나이키의 경쟁자가 아디다스에서 닌텐도로 뭐 다시 또 애플로 바뀌고 있는 것처럼요. 금융업도 마찬가지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은행의 경쟁자가 뭐 기존의 다른 은행이 아니라 이제 증권, 보험으로 넓어지고 있고요. 이제 그게 이제 금융을 떠나서 비금융권, 뭐 핀테크 회사하고도 이제 경쟁을 하고 있는 그런 체제가 가고 있다라는 거죠. 플랫폼 체제에서는 경쟁의 경계는 점점 낮아지면서 경쟁의 수준은 점점 더 올라갈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 플랫폼 체제에서 플레이어는 둘로 나뉘게 됩니다. 금융 플랫폼 회사, 그 다음에 이제 상품 공급자 둘로 볼 수 있고요. 당연히 여기서 이제 주목을 받고 살아남는 쪽은 금융 플랫폼 사업자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플랫폼 기업의 이제 가치를 측정하는 이제 기준은 수익성이 아니다 트래픽입니다. 트래픽 기준을 뭐 MAU 그러니까 월간 활성 사용자 수 기준으로 접근을 해보면요, 국내 금융 플랫폼 업계에서 이제 가장 앞서 있는 회사들은 이제 카카오뱅크, 그다음에 비바 리퍼블리카, 카카오페이 정도가 눈에 보입니다. 카카오뱅크 앱이랑 이제 비바가 서비스하는 이제 토스 앱 같은 경우는 MAU가 이미 1,000만 명을 넘어선 상태고요. 카카오페이 앱 자체는 MAU가 이제 많진 않지만 카카오톡 서비스에 탑재돼서 충분한 이제 트래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플랫폼 이제 금융 플랫폼에 가까워진 기업은 그만큼 시장에서 높은 밸류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카카오뱅크도 이제 높은 가격에 이제 공모가를 이제 받고 있고요. 또 이제
비바 리퍼블리카 같은 경우도 여전히 적자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시장에서 8.2조 원의 조달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런 사례는 해외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미국 같은 경우를 봐도 이제 JP 모건이나 뱅크 오브 아메리카 이런 회사들과 이제 스퀘어, 페이팔 이런 회사의 밸류에이션을 비교해 보면은 작게는 5배에서 많게는 수십 배까지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중국 같은 경우도 뭐 중신증권, 화태증권 같은 기존 메이저 증권사보다 동방제부 같은 이제 온라인 증권사가 이제 5배 높은 밸류에이션을 받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의 이제 마이데이터가 지금 요즘 계속 이제 화두가 되고 있는데 마이데이터 사업 같은 경우도 금융 플랫폼의 이동을 가속화시키는 그런 촉매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카카오뱅크의 기업 가치를 산정해 봤습니다. 지금 뭐 카카오뱅크는 이제 당연히 은행입니다. 뭐 이제 규제를 받는 은행 산업인데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금융 플랫폼에 가장 가까워진 회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카오뱅크의 가치를 추산을 할 때는 은행업으로서의 관점, 그다음에 플랫폼으로서의 관점 두 가지를 다 고려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은행업 관점에서 본 가치는 저는 9.9조 원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 자료 보고 계신 분들은 22페이지 표 3번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ROE는 이제 23년까지 이제 10%를 넘어선다. 평균으로 해도 9%까지는 된다라고 가정했습니다. 중금리 대출을 늘려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크레딧 코스트 상승은 적절한 이제 스코어링 시스템으로 대응한다라는 가정이고요. 거기다 할증률 60% 부여를 했습니다. 높은 성장성과 앱 퀄리티를 고려했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랬을 때 이제 주당 가격은 2700원, 2800원 정도, 시가총액 기준으로는 9.9조 원이 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10조를 넘어서긴 쉽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대신 플랫폼 관점에서는 좀 더 높은 가격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3.2조 원 생각을 하고 있고 자료 23페이지 표 4번 이제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국내외 금융 플랫폼 가깝다라고 생각되는 기업 5개를 이제 피어 그룹을 선정했습니다. 스퀘어, 페이팔, 로빈후드, 동방제부, 비바 리퍼블리카 이 5개의 시가총액과 그리고 이 각각의 MAU를 산출해서 MAU 1인당 가치를 이제 구했습니다. 그리고 이 5개 회사의 MAU 1인당 가치의 평균을 224만 원이 나왔는데 이거를 이제 피어 멀티플로 잡아서요. 카카오뱅크 MAU에 곱해서 기업 가치를 산출했을 때 그때 기업 가치는 23.2조 원으로 보입니다. 두 개를 이제 평균하면 16.6조 원이 나오고요. 뭐 이거는 이제 두 값을 1대1 단순 평균한 겁니다. 향후에 카카오뱅크가 플랫폼 관점에서 어떠한 이제 퍼포먼스를 보이느냐에 따라서 이 가중치는 달라질 수 있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이제 은행 업종 지금은 살 때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PQC 이제 모두 좋은 측면 보이고 있고요. 이제 비은행도 이제 전망이 괜찮습니다. 거기다 무엇보다 이제 매크로 환경도 괜찮다. 기준금리 인상은 거의 기정사실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은행주에 투자를 안 할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밸류에이션도 매력적이고요. 지금 이제 뭐 은행주들이 중간 배당을 계속 실시하고 올해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중간 배당을 실시하게 되면은 이게 주식이긴 하지만 채권 관점에서 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제 동일 등급의 이제 채권보다는 이제 배당 수익률 월등히 높기 때문에 4개 회사 모두 5% 이상의 배당 수익률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매력적으로 봐도 접근이 되지 않느냐라고 판단을 하고요. 탑픽은 KB금융 그리고 차선호주로는 하나금융지주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먼저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서두의 PQC 측면에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은행 업종이 좀 다소 생소한 용어가 좀 많다 보니까 님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저희 이제 채권 파트에서 국내 금리 전망을 단기 금리는 최근에 좀 올라온 상황이고 장기 금리는 추가적으로 하락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 장기 금리와 단기 금리 중에서 이 은행 업종의 이 순이자 마진 님에 영향을 더 미칠 수 있는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은행업은 이제 기본적으로 이자 수익이 비이자 수익보다 비중이 높고요. 이자 수익의 마진을 결정하는 게 NIM입니다. 이제 님은 이제 대출 수익률에서 대출 수익에서 조달 비용을 차감한 그거를 이제 퍼센테이지로 나타낸 숫자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은 이제 님은 대체적으로 상승하는 그런 경향을 나옵니다. 이제 장기 금리, 단기 금리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보통 이제 은행업 같은 경우는 이제 자산이나 부채담 모두 듀레이션이 좀 짧은 편에 속합니다. 그래서 장기 금리보다는 단기 금리 영향을 좀 더 많이 받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반대로 이제 장기 금리가 영향을 많이 받게 되는 건 이제 보험 업종이죠. 특히 생명보험 같은 경우는 이제 자산 부채 듀레이션이 다 길다 보니까 장기 듀레이션의 영향을 좀 더 많이 받는다. 하지만 은행업은 이제 장기보다는 단기 쪽에 이제 영향을 더 많이 받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제 장기 금리보다 단기 금리가 더 많이 올라가는, 그래서 이제 장단기 스프레드가 축소되는 그런 구간에서는 이제 보험 업종보다는 은행 업종이 좀 더 매크로 환경에서 투자 매력이 높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금융시장 중장기 전망으로는 플랫폼 산업이 중요하다고 보셨는데요. 그럼 현재 이제 시중 은행들이 지금 커버하시는 KB금융, 하나금융 이런 시중 은행들이 하고 있는 플랫폼 사업의 현황이랑 이것이 가질 수 있는 한계 같은 것도 있는지 코멘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시중 은행들도 이제 열심히 이쪽을 해야 된다라는 당위성을 많이 갖고 있고요. 이제 대응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제 혹시 자료 이제 보실 수 있으면 16페이지 그림 22번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MAU가 이제 카카오뱅크나 토스가 이제 월등하긴 합니다만 이제 기존 시중은행, 국민이나 신한, 우리 이런 회사들도 각각 이제 적지 않은 MAU를 이제 나타내고 있고요. 하지만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이제 높은 밸류를 부여하기는 어렵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18페이지 25번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요. 시중 은행의 이제 고객 수 대비 MAU를 이렇게 접근을 해보면은 생각보다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이거는 이제 기존 고객들이 이제 은행 앱을 사용을 하는 게 이제 뭐 이제 점포 대신 이용하는 그런 사람들의 비중이 여전히 높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새롭게 이제 여기 들어가서 이걸 이제 플랫폼화하는데 이제 기여를 한다라기보다는 이제 기존의 고객들이 워낙 많으니까 이제 그만큼 MAU가 그만큼의 MAU가 어느 정도 나와준다라고 이제 접근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제 시중 은행에 대해서는 플랫폼에 대해서 노력은 하고 있지만 여기에 뭐 특별한 밸류를 부여하기는 조금 아직은 좀 시기상조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기 이미 자료라서 제가 약간은 좀 근본적인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저희가 작년 3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시장이 크게 빠진 이후로 지금 좀 크게 올라왔는데 사실 수익률 관점에서 보면 지금 은행 산업이 코스피를 못 따라오고 소위 말하는 이제 기관 투자가들이 얘기하는 지금 계속 좀 언더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보면은 지금 뭐 코스피 기준으로는 한 120, 30%가 올라왔고 은행 산업으로 봤을 때는 아직 100%도 못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이런 은행이 좀 뭐 수년 전부터 이렇게 시장을 잘 못 따라가는 소위 말하는 언더하는 부분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관 투자가들이 관심도 상대적으로 많이 좀 떨어져 있는 섹터인 것 같은데 그런 좀 근본적인 이유는 지금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좀 여쭤볼게요. 네, 이제 좋은 질문 감사드리고요. 예, 이제 그 은행업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금융 산업이 다 마찬가지긴 한데 이제 규제 산업입니다. 이제 정부에서 어떤 규제를 해왔고 또 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선제적으로 이제 밸류에이션이 좀 디스카운트가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특히 이제 작년에는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이제 소상공인 그리고 기업들 중에 뭐 물론 되게 좋아진 회사들도 많지만 되게 어려워지신 분들도 많잖아요. 이런 분들이 존재하면은 이제 정부에서 공적 자금으로 이제 이런 분들 돕는 거는 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은행권에다가 좀 이제 너네들이 사회적으로 기여를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실제로 일부분은 그런 부분도 있었고요. 그런 것들이 계속 이제 밸류에이션에 좀 디스카운트 요인이 되어 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게 최근 이제 수년간 계속 좀 어떻게 보면 이제 주식시장을 좀 언더퍼폼하고 이제 그런 모습이 아니었던가라고 보고 있는데 특히 이제 현 정부 들어서 약간 좀 규제가 조금 더 이제 타이트해진 부분이 있는 게 좀 더 컸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반대로 보면요, 이제는 더 이상 나빠질 게 없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례로 이제 작년에 이제 배당을 뭐 일괄적으로 20%로 배당 성향을 낮춰라라는 규제하면서 이제 또 한번 주가가 움직이는 모습을 보였는데 그 부분도 이제 다시 또 회복이 된 그런 상태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가계대출에 대한 이제 규제도 이제 지금은 이제 정부에서도 은행권보다는 비은행 쪽으로 점점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은행에서는 나올 규제가 다 나온 게 아닌가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 시점에서는 이제는 더 이상 나빠질 게 없다라는 관점에서 이제 규제 측면에서는요 그렇게 접근해도 괜찮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에코마케팅 이화정 연구원입니다. 네. 에코마케팅 어제 장 전에 실적 나왔고요. 리뷰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사 2분기 연결 기준 매출은 621억 원이었고 영업이익은 88억 원으로
매출은 추정치나 컨센서스를 대폭 상회했지만 영업이익 측면이 어닝 쇼크가 나오는 모습 보였습니다. 좀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본업 같은 경우에 매출액이 빠진 거를 보실 수가 있어요. 작년 대비 25% YOY 빠졌고요. 본업인 광고 대행 자체는 광고 경기가 개선되고 있기 때문에 좋았으나 작년에 동사의 그 효자였던 저희 오브라 같은 경우가 좀 산업 내 경쟁이 심화되면서 마케팅비가 증가해서 약간 시즈널리티를 누리지 못했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 그 이외에 저희 미펫 등 신규 광고주 브랜드 강화를 위해서 마케팅비 선집행을 진행을 했기 때문에 이게 좀 부담으로 작용했던 걸로 보입니다. 다만 3분기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오호라 같은 주력 CPS 광고주 제품의 최고 성수기이기 때문에 바닥을 찍고 회복하는 모습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매출은 좋았지만 반대로 영업이익은 굉장히 안 좋은 모습 보였는데, 사실 자회사는 지금 당장의 실적으로 판단하시기보다는 이게 투자기이기 때문에 조금 어렵다라는 부분을 감안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제 몽제 같은 경우에 이제 TV 광고 효과가 이제 보이기 시작했고, 그리고 신규 브랜드 티타드 론칭 효과도 이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고요. 안다르가 6월부터 연결 편입되었기 때문에 일단 당장 매출은 좋지만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말씀드린 대로 초기 투자 집행, 즉 마케팅비 집행 때문에 아직 좋지 못한 상황입니다. 다만 이런 신규 브랜드 및 플랫폼이 안정기에 도달하는 시점부터는 마진이 개선되면서 영업 레버리지 기대 가능하실 것 같고요. 당장 3분기부터 나아진다라고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중장기적인 성장 동력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에코마케팅에 대한 목표 주가는 32,000원, 그리고 투자 의견은 바이를 유지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단기적으로는 투자가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은 맞지만 이게 단기 실적 부담 요인으로 작용한 투자비가 언젠가는 중장기 성장의 밑거름이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적어도 연 내에 이제 완벽하게 좋아진다라고 말씀 못 드리겠지만 점진적인 개선을 통해서 내년 초부터는 확실히 성장하는 모습 이제 보실 수 있을 거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긴 호흡으로 접근해야 될 시점이라고 보고 있고요. 이 부분이 어제 장 시작한 이후에 실적을 본 후 주가에도 어느 정도는 반영이 됐다. 빠지지 않고 지속적으로 바닥을 찍고 가는 모습이 이런 제가 말씀드린 에코마케팅에 대한 관점이 시장에서도 이제 동의받고 있다라는 부분을 이제 보여준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전일 중국 정부에서 이 게임 산업 규제에 대한 뉴스가 나왔는데요. 관련해서 코멘트 발표가 있겠습니다. 안재민 의원. 네, 어제 중국발 게임주 주가 조정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 관영 매체인 경제참고보라는 이제 신화통신 밑에 자매지에서요. 이제 온라인 게임이 이제 정신적 아편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게임 산업에 대한 규제 가능성을 이제 제기를 했고, 중국의 이제 대표 게임 업체인 텐센트, 네디즈, XD 등 이제 홍콩 증시에 상장돼 있는 기업들이 주가 하락이 컸고, 관련해서 이제 국내 업체들, 특히 이제 중국 매출 비중이 있는 업체들의 주가가 같이 좀 조정을 받았습니다. 일단 뭐 지금 확인해 보면 기사는 일단 삭제가 된 상황이고요. 오후에 이제 텐센트가 자율적으로 이제 미성년자의 이용 시간을 이제 셧다운 제도가 원래 이제 중국에도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이제 플레이 시간들을 좀 줄이거나 아이템 구매 금지 이런 것들을 좀 하면서 낙폭은 조금 더 줄인 상황입니다. 일단은 이 텐센트가 일단 자율 규제를 발표를 해서 1달락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이제 최근에 보시면은 알리바바를 비롯한 이제 중국 정부의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가 좀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그 아까 박임금 연구원이 이야기하셨지만 뭐 온라인 사교육 그 관련돼서 이제 규제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2019년에 이미 청소년 게임의 셧다운 제도, 그러니까 하루에 플레이할 수 있는 시간을 제한하는 이런 것들이 이미 지금 중국 정부의 규제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게임 산업에 대한 시각 자체가 그렇게 썩 좋지 않다는 부분들은 결국은 국내 연관되어 있는 업체들한테도 조금 네거티브할 수 있다라고 저희는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관련된 규제들이 게임 산업과 관련된 규제들이 나올 때 당연히 주가에는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요. 그래도 어제 주가 조정이 뭐 그 거의 10% 가까이 이제 빠진 종목들이 있는데 이건 좀 과도했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고 일단 뭐 이 다음으로 어떤 규제가 나올지는 뭐 저로서도 예측이 조금 쉽지는 않지만 현재 상황에서만 보면 중국에서 일단은 판호를 받아서 출시할 수 있는 게임이 한국 업체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뭐 거론되고 있는 펄어비스나 기존의 중국 플레이를 많이 하고 있는 위메이드 웹젠 같은 업체들이고요. 일본에 상장돼 있는 넥슨 같은 경우에 이제 던전 앤 파이터의 매출 비중이 좀 중국이 높다 보니까 영향이 있는데 다만 이제 국내 업체들의 대부분이 MMORPG라는 장르를 중국에 주로 수출을 합니다. 근데 이들의 주력 연령대가 대부분 20, 30대 이상이기 때문에 사실은 미성년자 규제만 가지고는 영향이 미치는 것들은 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향후에 일단 이 규제가 좀 확대가 되거나 이러면 또 다시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기본적으로는 이런 최근에 이제 중국 정부의 플랫폼 기업 규제 강화가 글로벌리 보면은 한국 기업들의 그 수급적으로는 우호적으로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경쟁력 측면에서도 국내 기업들에게 더 긍정적일 수 있다라는 부분들에서 저희는 어제 주가 조정이 이미 상당 부분 반영이 됐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어서 MM 자료에는 빠져 있는데요. 전일 미국 자동차 판매 데이터가 나와서 관련된 코멘트가 있겠습니다. 조수홍 의원님. 예, 아침에 미국 데이터가 발표가 됐고요. 지금 현대기아차 합산 점유율이 11.1% 기록하면서 양호한 성장세 지속됐고요. 이제 산업 전반적으로 공급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재고가 굉장히 타이트하고요. 지금 어제 현대차에서 발표한 미국 재고 월수는 1.3개월까지 떨어졌고 통상적으로 한 3개월대 정도 나옵니다. 그다음에 콕스 오토모티브라는 매체에 의하면 기아 카니발하고 텔룰라이드가 이제 재고가 가장 낮은 그런 모델로 지금 파악이 되는데요. 어쨌든 그 수요 측면에서는 이제 우호적인 환경이 지속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선순환 효과는 계속되고 있고 인센티브 하락세도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대 기아차 인센티브가 1,663달러, 그다음에 2,472달러로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볼륨뿐만 아니라 수익성 측면에서도 좋은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고요. 지금 일단 섹터 투자 의견은 뭐 포지티브 의견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델타 변이 확산 같은 단기 불확실성 요인이 있지만 일단 뭐 미국 이제 수요가 좋고요. 그다음에 이제 미국 성과를 좀 구조적인 개선 요인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피크아웃 논란이 뭐 여러 산업에서 많은데 지금 자동차 같은 경우도 미국 시장에서의 성과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포드가 생산 안정화 이후에 좀 줄어들 수 있는 그런 피크아웃 관점에서 좀 보는 견해들도 있는 것 같은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구조적인 개선 요인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제 포드의 생산 안정화 이후에도 영업 상황이 크게 흔들리지 않을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뭐 그런 데이터들이 확인되는 4분기 정도 시점이 아마 또 이런 모멘텀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3분기 같은 경우에는 계절적으로 비수기고요. 다만 올해 이제 생산 모멘텀은 대부분 4분기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4분기에 이제 반도체 수급이 좀 안정화되고요. 그다음에 전기차 전용 모델도 지금 생산 차질 났던 부분들을 대부분 4분기에 만회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글로벌 생산 모멘텀이 이제 4분기에 집중이 될 것 같고요. 따라서 이제 연말로 갈수록 부품 쪽의 투자 매력이 높아질 걸로 판단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전동화 사업의 성장 모멘텀이 확대될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뭐 최근에 좀 부진했던 현대모비스나 현대위아 같은 부품 기업들의 중장기 투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해외 주식 들어보겠습니다. NH 해외 주식 하이앤로우 자료하고 중국 반도체 산업 자료 준비되어 있습니다. 조철군 의원. 네, 지난 2주간 미국 S&P 500이 1.6% 상승한 반면 중국 상해 종합지수와 일본 타픽스는 각각 4%, 1.6% 하락했습니다. 미국은 소재와 헬스케어, 정보기술 섹터가 상승을 주도한 반면 하였는데요. 미국 경제의 피크 그로스 우려 속에서 탄탄한 실적 중주 중심으로 완만한 상승세를 시현했습니다.
중국은 디디 추싱 사태와 전국 당국의 사교육 규제 강화에 따른 정책 리스크로 인해서 다수 섹터가 하락을 했는데요. 다만 실적 모멘텀이 강한 정보기술과 소재 섹터는 선전을 했습니다. 일본은 긱스 기준으로 11개 섹터 모두 하락했는데 델타 변이 확산 등에 따른 글로벌 경기 회복 지연 우려가 주식시장 투자 심리에 부정적으로 작용하였습니다. 미중일 주식시장에 대한 저희 공통적인 생각은 실적 모멘텀에 주목해야 할 시점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개별 기업에 대한 내용은 자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어서 중국 반도체 자료 말씀드리겠는데요. 전일 중국 반도체 관련주 주가가 급락을 했습니다. 올해 2분기부터 중국 반도체 관련주의 주가 강세에 이어졌었는데요. 7월 말 중국 정부의 규제 우려로 다수 업종이 주가 급락할 때도 반도체 산업의 경우 오히려 정부 정책 수혜 기대감과 중국 기업의 소부장 국산화 성공 뉴스 등 호재에 힘입어 주가는 더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밸류에이션 부담이 가중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주말에 SMIC의 핵심 기술자가 중국산 포토레지스트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하는 등 관련 내용이 언론을 통해 전해지면서 중국 반도체 기업의 주가 이틀 연속 하락하였습니다. 전일 오후에는 중국 정부가 가격 담합 혐의가 있는 자동차 반도체 기업에 대해서 입건 조사 중이다라고 밝히면서 전일 오후에는 낙폭이 더욱 확대되었습니다. 저희가 중국 반도체 산업 내 탑픽으로 추천드리고 있는 북방화창 주가는 올해 3월 저점 대비 최대 222% 급등하면서 단기 급등에 따른 밸류에이션 부담이 존재한 가운데 전일 최대 주주의 대규모 지분 매각 계획이 발표되면서 하한가를 기록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중국 반도체 산업에 대한 중장기 긍정적인 투자 의견을 유지하지만 북방화창과 같은 소부장 기업들은 밸류에이션 부담이 존재하고 실적 시즌을 앞두고 있는 만큼 단기 변동성 확대를 염두에 둔 비중 축소를 권고드립니다. 반대로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는 파운드리와 후공정 기업에 대한 선별적 접근 권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상 8월 4일 NH 모닝 미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